쪽발타도 투쟁 만세. 오늘은 빅터 로스차일드의 빌더버그 음모론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버그 그룹은 폴란드 사회주의자 조셉 레링거의 제안에 따라 나치 비밀경찰이라고 알려진 베르나르트 네덜란드 왕자가 주도하였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후원하여 1953년 첫 회의가 빌더버그에서 열렸다고 해서 이후 빌더버그 그룹이라고 통칭이 됩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기밀 회의입니다. 한 번도 이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제 근래 들어와서는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 명단 유출이 됩니다. 이는 그리고 또한 언제 열렸는지도 언론에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과거와 달리 빌더버그가 그 지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드라 추정으로는 인드라가 분석하기로는 이 빌더버그 회의 비밀 회의가 언론에 공개되고 명단이 유출되는 것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움직였다. 데이비드 록펠러의 지시에 따라서 빌더버그를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더버그에 대해서 인드라가 본격적으로 인드라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버그 음모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드라가 분석하고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어떤 빌더버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버그 회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300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300인 위원회 음모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빌더버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전후에 어떤 입장이었냐면 2차 대전 때 자신의 가진 돈을 몽땅 썼기 때문에 파산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빌더버그 회의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망한 사람이 무슨 돈으로 후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로스차일드 집안 대신에 이렇게 유엔에도 기부하고 이렇게 땅 기부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고요.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빅터 로스차일드는 왜 빌더버그 회의를 만들어야 했을까? 그냥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겠죠? 굉장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천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 구상을 실현시키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300인 위원회의 확장판입니다. 300인 위원회를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영국 귀족들과 이제 대자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죠? 왜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국 인사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 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해서 빅터 로스차일드의 구상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그러니까 좌쪽으로는 소련, 우로는 미국을 좌청용 우베크식으로 거느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영국만 따로 딱 해놓으니까 굉장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련이나 미국이 가지는 면적은 거다치고 인구도 엄청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이제 전후 체제에서 이 빅터 로스차일드로서는 일정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대량 연결을 시키는 대량 유통이 전시가 아닌 상시에도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 안보를 위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하자면 중세 봉건제식으로 말하면 황제 직할령이 좀 더 땅덩어리가 넓어져야 했을 필요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근데 현재 그 영국만의 땅만으로는 황제의 위험이 서질 않는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서유럽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직할지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인드라가 간단하게 이게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보다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뉴라이트 브레진스키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300인 위원회 메칸더 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칸더 경을 기억하십시오. 이 메칸더 경이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정학, 지리 정치학, 지정학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브레진스키도 현실주의 정치가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전공한 것이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리 정치학. 예. 그래서 지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영국의 메칸더 경은 어떤 식으로 개념을 했냐면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으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해양 세력의 중심은 영국이고 러시아, 유럽 들은 다 유라시아 전체를 영국을 뺀 나머지 유라시아 전체를 그냥 대륙 세력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은 악마고 자신들은 선한 천사 이렇게 천사와 악마 이런 대립을 구도해서 영국이 이런 구도를 잡고서 영국에서 정치를 한 것이죠. 기본적인 이런 전략을 가지고 중국을 정복하고 또한 쪽발을 지원하고 근대화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이제 저양세다, 해양 세력이다. 일본은 이제 쪽발을 해양 세력이라고 이제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육지인데도 불구하고 섬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분단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분단이 결국 국유본이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쪽 지역을 대륙과 동떨어지게 만들기 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은 보십시오. 북한 존재로 인해서 휴전선으로 인해서 사지가 3면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적대국으로 둘러싸여서 사면이 섬처럼 고립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양 국가가 된 것이죠. 대륙 국가가 아니라 반도 국가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해양 국가가 된 겁니다. 사면이 다 그냥 사실상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메칸더경의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어떤 개념 이런 구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300인의 위원회의 구상을 확장판이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의 구상인데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영국 자신의 직할지를 서유럽까지 늘린 것이죠. 그 전까지 이제 영국은 어떤 식으로 외교 전략을 펼쳤냐면은 유럽 대륙의 강국들 오스트리아 이제 러시아 이제 독일 프랑스, 스페인 각국마다 강성한 대국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른 세력과 연대해서 유럽의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영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2차 대전에서 보듯 유럽에서의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로스 가문이 유럽에서 전쟁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의 어떤 전쟁이 세계대전을 계속 유럽에서 일으키면 유럽이 상당히 국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전장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속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는 유럽을 하나로 묶되 이것을 서유로 한정시켰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유럽을 러시아까지 확장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영국이라는 그 해양 세력이라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서유럽만을 딱 잘라니까 어떻습니까? 서유럽하고 대한민국 위치가 비슷해진 거죠. 서유럽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냉전으로, 분단선으로, 예, 이렇게 동유럽과 구분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유럽을 섬처럼 만들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유럽의 그 중심을, 독일에게 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 대륙은 마르크화가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르크화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빅토 로스차일드가, 가장 이것을 제일 우선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분단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맨 처음에 이러한 구상을 속에서, 이렇게, 2차 대전 때도 패튼이 더 빨리 그냥 베를린을 진격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지시키고 여러 가지로 했고요. 또 전쟁 후에도 동유럽에서 소련을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반발한 거예요. 소련의 지배는 받기 싫다고. 예? 초반기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유럽에서의 그 나치에는 같이 반대했지만 동유럽의 국내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해외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해외파가 아니라 국내파들은 게릴라전을 투쟁하던 국내파들은 전부 다 소련군이 지배한 것에 대해서 다들 일찌감치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기에 빅토 로스차일드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소련의 호의적인 어떤 그런 양상을 싹 벗어 던지고 방공선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리스 문제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리스 내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내파 공산주의자를 되게 철저하게 압박한 거죠. 그러한 어떤 영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도 해방 정국에도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국유원의 의지에 따라 분단이 됐고 양북의 각각 국유원이 원하는 대통령과 주석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쪽발일성이 만약 국내파였다면 절대 주석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박헌영은 절대로 주석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죠. 국내파니까. 국내파들은 국내 자기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반면에 쪽발리성은 아무런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쫄다고, 예. 과대 포장된 그 게릴라 부대 몇몇, 예. 거기다가 애비가 마약 팔던 쪽발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이 쪽발리성 병신 새끼를 얼마나 이제 말 잘하는 착한 놈이기 때문에, 이게, 예? 좀 착한 놈이라는 약간 비꼬는 의미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쪽발리성 같은 놈을 이제 주석으로 만들기가 했죠.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해라 그러면 박헌영과 사람은 안 했었거든요. 민족이 다, 상처를 입는 전쟁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민족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쪽발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출세밖에 모르는 놈이잖아요. 쪽발이성. 예? 쪽발이에게 도움만 주는 6.25 전쟁 같은 거 해라 그러면 일으킬 놈이라는 거죠. 이 새끼는. 지가 먼저. 예.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 전쟁이 필요했었냐면 동유럽에서 자꾸 다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쟁 같은 큰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념 대결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잠잠해질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그 최초에 이게 3차 대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새로운 이념 지형을 그전에는 이런 지형이 없었거든요. 그전 2차 대전까지는 나치에 대항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근데 미국과 소련이 양진으로 나눠져 가지고 소련이 참전하지 않았지만 대리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구도 속에서 동유럽이 비로소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막 독일 같은 데서는 계속 서독으로 계속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샤 플랜 같은 것이, 필요했던 거죠. 만약 마샤 플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독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아 장담할 수 있어요. 마샤 플랜이 없었다면, 오늘의 독일은 없다. 다른 플랜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모든 공장의 기계들, 도들을 몽땅 뜯어가서 스탈린으로 옮겨가지고 독일을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예? 그야말로 호주나 네덜란드 같은, 예, 목축 국가, 예, 농업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를 빅터 로스차일드가 반대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구상에 따르면 유럽 중심으로 독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자신들이 투자했던 독일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보다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샤 플랜이 이루어져서 독일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괜히 된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갑자기 1차 대전 끝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국유원이 배후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국유원이. 이러한 어떤 구상 속에서 빅터 로스차일드는 1953년에 한국전쟁도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동유럽이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베르나르트 왕자를 내세워서 빌드버그 회의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베르나르트가 왕자가 비밀 나치 출신이었다. 이런 것들 이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르나르트 왕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독일에게 많이 당한 나라죠. 2차 대전 때. 그래서 일반 어떤 인민은 독일 나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왕가는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 왕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왕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카를 5세 있죠? 예, 카를 5세. 스페인과 독일 전체를 다스리던 카를 5세. 제일 세계 최대의 당대 제국을 형성했던 카를 5세가 당시에 독일 귀족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오늘날 이제 라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서쪽인데 이쪽 서쪽이 보통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 기반이거든요. 이제 이쪽 지역에 있던 귀족이었는데 거기서 반개로서 네덜란드 지역으로 파견 근무는 아니고 하여간 그쪽으로 가서 영지를 받은 거죠. 거기 가서 좀 해라. 그래서 총독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총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총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렌지공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렌지공. 그래서 이제 뭐 네덜란드는 오렌지인데 오렌지공 윌리엄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열심히 막 자기가 투자한 게 많은데 이제 여기저기 아무래도 이제 카르오세가 여기저기 이제 막 맨날 그냥 날만 새면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 멕시코 같은 데서 온 대량의 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맨날 전쟁만 치렀어요. 영토확장 전쟁하고 맨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끊임없이 소요되니까 이 자금을 계속 조달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윌리엄스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립을 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독립 주장을 해가지고 스페인군 그 뒤에 배우는 카를 5세죠. 네. 물리치고 이제 1579년에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의 초대 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을 북부 지역 신교 국가로서 독립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유럽 대륙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교를 내세운 지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 이걸 지역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하게 주목할 만한 일이었고 눈에 가시 같은 행위였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신교를 지지했던
유대 자본 및 기존의 어떤 금융 자본들, 예, 국제 유태 자본의 어떤 시초격이죠.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뚜렷한 주체는 없지만 어떤 맹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유대인들이 점차적으로 네덜란드로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각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런 어떤 전력들이 점차적으로 신교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 여기서 16세기, 1600년, 17세기 초반부터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한 실험들이 이루어집니다. 혁명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인드라가 늘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중앙은행 하면은 이제 그 보통 영국 이제 중앙은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한 것이 뭐냐면 각국의 화폐를 딱 교환을 일정하게 해줬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편견을 넘어서 가지고 일정의 빌로 다 교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화폐를 다 교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다 그것들을 일정 비율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만 딱 해줬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인드라가 그 지난 시간에 굉장한 혁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들이 그래서 이게 그 개신교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인드라가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카톨릭 지역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던 것이 성서보다 교황의 힘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신교에서는 교황은 성경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성경이 최고위라는 거죠. 성경에 손을 대고 신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신용을 하겠다. 신용을 지키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것을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새로운 경제적 도입과 함께 군사적으로는 이 스위스 용병을 모방하기 위해서 헤센카셀의 란츠크네이 그 용병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스위스 용병과 이 헤센카셀 용병의 차이는 뭐냐면 저렴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은 굉장히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대신에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로마 교황청을 이제 수호할 만큼 약간 구교도 중심이었거든요. 백전백승의 스위스 용병이지만 무엇보다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용병을 모시려면 말이죠. 반면에 이제 헤센카셀의 독일 남부 용병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물론 전투력은 좀 딸려도 어쨌든 간에 저렴했기 때문에 저렴한 나도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군데서 전쟁터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헤센카셀 용병에 대해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는데 이 오렌지 공은 여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단지 얘네들 용병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헤센카셀 용병에게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일을 잘하게 되면 정착할 주거할 공간을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있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헤센카셀 용병들은 대부분 독일 남부 같은 데서 장자 상속권에 의해서 차남, 삼남 이런 사람들이 딱 농토가 없으니까 결국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다 뭐다 해서 재연병에서 떠난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꿈은 뭐였냐면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자기 땅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대부분 독일 사람, 오늘날 미국에서 최대 이민자 집단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에서 이 사람들이 이 용병들이거든요, 용병들은 최대 소원이 자영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줬다는 거죠. 물론 네덜란드는 땅덩어리가 작았지만 그 대신에 이러한 어떤 정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이 발달하니까 땅 대신에 여러 가지 가게 같은 거 열을 수 있다. 정착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줬다는 거죠. 즉 복지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써가지고 용병은 사실상 자기의 군대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렌지 윌리엄 경이 이제 고안한 독특한 군대 전술이
결합돼가지고 네덜란드 군대가 한때 굉장히 세계 최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강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영원했던 것은 아니고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영국군에게 패하고 말죠. 네덜란드 영국 전쟁에서.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95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네덜란드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네덜란드 왕이 영국 런던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이때 망명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95년에 그동안에 1602년에 설립됐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인도 회사 굉장하거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자본금이 10배나 되고요. 동양무역 독점권, 조약 체결권, 군대 편성, 관리 임명, 전쟁 선포, 화폐 발행 등 거의 뭐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만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 권리를 넘겨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거기서 맨날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치고받았고 싸웠거든요. 근데 1795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덜란드 왕이 영국 런던에 피신한 와중에 영국 왕과 네덜란드 왕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때 네덜란드 왕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권을 넘깁니다. 그냥 통째로 넘긴 건 아니에요, 물론. 예. 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넘기되 대신에 지분을 보장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편이 된 겁니다. 영국 왕과. 그래서 한 편이 된 거죠. 예. 1795년에 말이죠. 예. 그러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중심이 돼서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힘을 얻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그렇게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상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최선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굉장한 어떤 상업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그들과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네덜란드 선진 기법들, 금융 기법 여러 가지들을 다 하면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해서 대중국 아편 독점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네덜란드 왕과 사이에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후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노엘 더치 쉘이라고 있거든요. 석유 회사인데 이 더치 쉘도 이제 일본 쪽발로 갔던 그 유대인이 만든 석유 회사고 노엘 더치 이 노엘 더치 쉘 이게 여기에 나중에 이제 빅토스가 이사도 맡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네덜란드 와 영국 왕실 간의 유착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세븐스타 유럽 왕가 세븐스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국,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렇게 있는데요. 이 특징들이 뭐냐면 이 왕가의 특징들이 전부 다 신교 지역 왕들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지역 왕들. 그리고 구교 지역 왕들은 다 몰락시켰고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7왕가들은 각각 다 국제일체자본의 역사적으로 벨기에 왕처럼 다 이렇게 알고 보면 다 연관이 긴밀한 내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왕가가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르나르트가 과연 그러면 나치 출신이 맞냐면 맞았고요. 그 딸인 베르나르트 왕자 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여왕이 베아트릭스 여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1966년에 클라우스 폰 암스베르크라는 외교관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 클라우스조차도 독일 태생이고 나치 소년단을 가입했던 전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인민이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할 만큼, 나치 혐의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런 사람하고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딱 손을 잡아야만이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를 보장해주나. 독일 귀족들이, 예? 우리를 인정해주는구나 하고, 안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 귀족의 융합책이죠. 융화책. 그래서 이제, 예? 그걸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독일의 나치 전력이 있던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영국 왕실과 관계가 깊은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거죠. 베르나르트 왕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도로 내세워서 빌더버그 회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빌더버그의 목적은 인드라가 초반에 만들었듯이 유럽이란 단어는 대륙이잖아요. 유럽은 대륙 아닙니까? 유라시아에서 대륙. 예.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유럽을 냉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처럼 섬을 만드는 게 바로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섬으로 떼어내가지고 그 서유럽이라는 땅덩어리를 자신의 직할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빌더버그고 이것이 국유본의 그러니까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지정학이고 맥크경에서 비롯된 해양 세력대 대륙 세력의 어떤 개념의 연관에서 나왔던 세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더버그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침전자 거의 그냥 가판만 내쓰는 수준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버그는 어디까지나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존재해야만이 강한 조직인 것입니다. 빌더버그는 어디까지나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만든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빅토르 로츠차일드는 1913년에 국유본 황제 자리를 내놓죠. 데이비드 록펠러와 국유본 귀족들의 반란에 따라서 쿠데타든 반란이든 혁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명칭이 어쨌든 반란에 의해 물러나고 맙니다. 이때 이제 빌더버그 사실상 점차 그때부터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빌더버그에서 나타난 조직이 뭐냐면 바로 삼극위원회입니다. 데이비드 록펠러의 삼극위원회. 전 세계 석유업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출범시킨 것이 삼극위원회인데 만들어지자마자 그 빌더버그 회의에서 안건이 채택되고 통과되자마자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조직 빌더버그 위를 빌더버그보다 한 끗발 높은 조직으로 순식간에 위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73년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연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73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다고 해서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리에는 물러났지만 나폴레옹처럼 언젠가 재기해야겠다. 다시 한번 권좌를 차지하겠다고 호시탐탐 노렸죠. 그게 바로 70년대, 80년대 내내 그랬다가 결국 영국 광산노조 투쟁을 통해서 한번 대차게 붙었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화병으로 1991년에 죽습니다. 죽자마자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만들었던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소련 정권이 무너지죠.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소련 정권은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힘으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건 빅토르 로츠차일드 편에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빌더버그죠. 그래서 빌더버그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1973년에 황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빌더버그 체제가 곧바로 데이비드 록펠러 체제로 변한 건 아닙니다. 기존 체제를 존중했죠. 네. 겉으로는. 그러면서 암중적으로 자기 지지색을 좀 더 만들면서 노력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이제 죽자 91년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빌더버그를 사실상 접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세계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더버그 회의에서. 근데 이것은
말만 그런 겁니다. 말만. 이걸 비유한다면 인드라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산주의 독재 말이죠. 공산주의 독재의 정당성은 어디서 구하냐면, 공산주의로 갈 때까지 그 과도기에서 적들에 의한 침탈,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체제가,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독재가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독재권이, 옛날 노마시아나, 이것이 이제 이 독재권이라는 건 카르타고에서 비롯된 건데, 이 카르타고 제도를 이제 로마가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한 건데요. 독재 권한이라는 게 일시적인 거였어요. 잠정적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무한정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진짜 공산주의 세상에 그래서 공산주의 세상을 실제로 제일 반대하는 세력은 사실은 공산당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상에 오면 공산당은 해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상.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가장 천국이 도래하지 않기를 가장 빌고 있는 사람은 교회 목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진짜 천국이 세상에 도래하면. 그때까지 과도기적인 체제가 교회 아닙니까? 똑같은 거고요. 그처럼 신세계가 만약에 도래하면 이런 조직들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빌더버그니 뭐 상국위원이 붙는다. 신세계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상 데이비드 로클러였다. 근데 이 빅터 로스차일드는 이런 어떤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빅터 로스차일드는 지나치게 신세계에 몰두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어떤 그것이 단지 허상, 이념뿐인 것인데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념에 지나치게 몰두했던 결과로 황제 자리를 뺏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러한 빅터 로스차일드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말로는 신세계로 달려간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사실은 신세계로 어떻게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그런 알파 오메가 전략을 취합니다. 알파로는 신세계로 갈 것처럼 얘기하고 오메가로는 신세계로 가는 것을 철저하게 저지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전략을 알파 오메가 전략을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의 하나는 알파는 이제 북을 계속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건강이 지금 최근에 악화돼서 이제 빌더버그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매년 꾸준하게 참석했습니다. 알파죠. 반면에 이런 명단 유출을 합니다. 이게 고위급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명단을요. 언론에 계속 끊임없이 유출하는데 이것은 데이비드 로 아니면 그렇게 할 만한 배짱 좋은 사람이 국유원 귀족 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명단 유출이라는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생존했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서 개최된지도 몰랐고 언론에서 발표되지도 않았습니다. 허나 데이비드 록펠러가 권력을 쥔 1970년대부터 조금씩 알려지다가 80년대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90년대 그 데이비드 록펠러가 확실하게 잡고 잡다는 아예 그냥 다 까발려지는 식으로 노골화되는 식으로 다 했다는 것이 이것이 그만큼 빌더버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는 그래도 이제 명단 유출하면서 서서하게 약화시켰다면 제이 록펠러는 더 강하게 나가죠. 더 비판적입니다. 빌더버그에서 그래서 인터넷에 빌더버그 음모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빌더버그에 대해서 탄핵하는 동영상도 나오고 막 만들어지고 있죠. 난 이런 후원자가 제이 록펠러라고 봐요. 데이비드 록펠러는 거기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 록펠러는 빌더버그를 확실하게 와해시키겠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데이비드 록펠러보다 제이 록펠러가 그러냐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자기가 왕을 처음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처럼 아직까지는 자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좀 구경 귀족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도 했고요. 같이 이제 혁명을 도모하면서 중종이죠. 중종하고 신하 권력이 그래도 데이비드 록펠러 때 굉장히 셌거든요. 예? 구경 귀족 추대로 데이비드 록펠러가 왕이 됐기 때문에, 구경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종 이후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강한 왕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왕이 선조가 되느냐, 아니면 현명한 군대, 되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이 록펠러가 할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처럼 되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런 신화 권력이 강한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것이 제이록펠러 입장이고, 제이록펠러는 따라서 빌더버그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바로 바클레이즈 은행 타격이죠. 바클레이즈 은행 타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금 가격 조작, 화폐 조작, 그 다음에 뭐 은행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바클레이즈가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근데 이 바클레이즈 은행이 노스차일드 가신은행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빌더버그를 움직인 집행위원회 핵심 은행이라는 거죠. 스폰서라고 단어예요. 스폰서. 그러니까 보통 명단 이렇게 유출된 거 보면 이거는 다 초청 명단이지 그 집행위원회 명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참석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집행위원회라고 하고, 이렇게 뭐 김대중, 김영삼, 예, 이런 사람들, 쪽발대중 이런 사람들이 99년에 온 거는 이건 손님 자격으로 온 겁니다. 요한 바르스 2세도 99년에 왔죠. 예. 이제 손님 자격으로 온 거야.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관료들이 간 것도 손님 자격인 거지,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빌더버그는 그냥 이대로 종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빌더버그를 이제 장악한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 뭐냐면, 빅터 로스차일드였던 사람들을 노비네파로 전향시키는 겁니다. 인드라 평에 따르면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네오콘 부시파 이런 거죠. 과거에 빅터 로스차일드인데 데이비드 록펠러 지지로 회유시킨 거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노비네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파를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떡고물을 주고 전향하면 여러 가지 이권을 주겠다면서 전향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을 천천히 작업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 성과가 뭐였냐면 바로 JP 모건, 체이스은행의 탄생인 것입니다. 은행업으로 출발했던 데이비드 록펠러의 가장 큰 소원은 JP 모건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은행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니까 비로소 이때부터 데이비드 록펠러가 현업에서 손을 떼끈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1999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이 은행을 먹는 대신에 JP 모건, 이게 모건이 원래 이제 로스차일드의 대리인격으로 한 건데 굉장히 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이제 커진 게 2차 대전 끝나고 1차 양자 대전을 지나가면서 굉장한 군수산업으로 돈을 벌고 또 냉전으로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그동안 정치 권력만 이제 황제 자리를 가지고 있다, 실제는 경제 권력도 상당히 인수받은 거기 때문에 데이비드 록펠러는 자기는 이제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JP 모건을 흡수하는 대신에 그때 상당 부분을 이권들을 구입원 대가를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급들을 구입원 귀족들한테 나눠준 거죠. 이제 그 나눠준 것들을 다시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이 록펠러가 지금 지분을 점차 다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바클레이즈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임 황제의 어떤 전략은 그럼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가, 이렇게 볼 수, 이런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 빅터 로스차일드는 메칸더경의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 이런 구도, 연장선에서 확장판에서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빅터 로스차일드 전략과 달리 영국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좌우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록펠러 상극위원회 체제는 유럽과 아시아인데, 아시아는 대부분이 일본이 쪽발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데이비드 록펠러는 중국 개방을, 중국의 경제 발전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전히 상급위원회 출범 후 한 번도 아시아부 자리를 쪽발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쪽발에게 더 이상 자리를 독과점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데비 록펠러의 전략은 무엇인가? 지정학은 무엇인가? 역시 브레진스키는 지정학이잖아요. 브레진스키도 지정이라면 이 브레진스키의 지정학은 정확하게 1980년, 84년 조지 오웰이 구상한 그러한 구상이 따른 것입니다.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이 아니라 세계의 유럽 대륙 세력, 그러니까 미국이란 북미 대륙,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그쪽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륙,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그룹,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하는 것이 데비 록펠러의 상급위원회 구상이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는 더 이상 해양대 세력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에 물론 이제 미국이 중심, 그러니까 북미 대륙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자기 세력에서는 이제 분열이 없는 대신에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분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자기보다 앞설 것을 우려해서 영국 귀족들은 미국 분단을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분단시키려고 했었는데 링컨에 의해서 저지되고 말죠. 그렇죠? 예. 끊임없이 어떤 상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열을 조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에는 역으로 유럽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전까지 이제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구상에 따라서 유로 체제는 경제 동맹, 외교 동맹, 경제 동맹, 그다음에 정치 동맹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유로 통합이 계속 지금 난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하면은 현재 이쪽으로 이너서클로 편입된 최근에 소로스의 발언을 보면 유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유로 체제에 대해서 한번 분열을 겪어야 되겠다. 한번 분열했다가 다시 분열하더라도 유럽이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제이 록펠러 쪽에서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뉴라이트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제이 록펠러 입장에서는 한국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빅토르 로츠차일드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통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반도 통일하면 한반도는 섬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육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자에서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체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토르 로츠차일드 전략대로 하면은 한국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데비 록펠러나 제이 록펠러의 구상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기 전에는 제이 록펠러나 데비 록펠러는 통일을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런 여러 조건들은 하나를 그런 것들은 지금 인드라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나중에 전략적으로 인드라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현재 구현 형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야 통일할 것이 먼 미래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아쉽다. 최근에 파업하니 전면 파업을 했던 것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구규번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쪽발이 손을 들어준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인드라가 아쉽게 생각하나 어쨌든 간에 현실이니까 직실해야 되니까 받을 건 받아들이죠. 예. 인드라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블한 게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고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근대사는 국내 내부와의 문제에 아무 상관없이
국제적인 일이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오는 부가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적 관점에서만 역사를 보면 굉장히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해방정국이라는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국제유태자본 논술 속에서는 해방정국과 근대 이후에 어떻게 한국사가 전향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향후 20년 내에 일어나게도 국제유태자본이 유일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인드라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빌드버그 음모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쪽발타도 해방투쟁 만세.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